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것이 업종과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함께 부담을 느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관련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리오프닝 주식에 대한 전략도 세워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반도체 수급에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쪽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가스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네온, 제논, 뭐 크립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실제로 이쪽에서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미국은 특히 뭐 네온 같은 경우 거의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수입하고 있는 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니까 적지 않은 비중을 러시아 쪽에서 수입하고 있는 양상이죠. 특히 네온 수입 의존도가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양상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 가스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노광 공정을 포함해서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가 좀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보실 것은 지난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분쟁 과정을 통해서 예. 이런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점검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각화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재료가 어제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고를 확보해놓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장기화되고 뭐 극적으로 가면서 무역 자체도 모두 끊기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만 가지고 반도체 업종이 큰 우려를 겪을 가능성 이 부분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게 되면 러시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버퍼를 마련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서방 세계와 바로 살을 맞대는 것 싫다는 것이죠. 적어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정도는 자신들의 나라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하나의 슬라브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슬라브 국가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러시아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로 기존의 나토 자산들을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다 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상의 기본은 100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한 50 정도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를 요구한 건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슬라브 국가 내에서는 벨라루스는 뭐 이미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도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체가 안 된다면 돈바스 지역 정도라도 우리한테 양도해라라는 것이 아마 러시아의 의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가능성으로 가지 않는다면 반도체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금융 제재와 무역 제재가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주들이 빠진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한 어떤 심리적인 것이지 실제로 수급에 완전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다. 심지어 대체도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소재만 보면 그런데요. 소재만 보면?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무역 제재, 금융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세트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트 판매가 예를 들어서 둔화될 경우에 그러면 그 세트에 들어가는 부품도 결국 우리가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반도체 수급을 보시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키옥시아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지금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량을 좀 크게 늘릴 만한 이슈가 없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비메모리 쪽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메모리 쪽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양상이라서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세트가 판매되지 않으면 그렇죠. 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Q가 줄어드는 만큼 P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P의 올라가는 속도와 Q가 줄어드는 속도의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볼 것인가 이걸 모르니까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네. 리스크면 기본적으로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도 어쨌든 리스크가 생기면 포지션을 줄이는 것이죠. 예. 그게 뭐 손실이 났던 이익이 났던 상관이 없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땐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그 진정한 고민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뭐 제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세트와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CIS라고 불렀던 독립국가연합,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다 포함한 국가의 지금 수출액이 전체에서 9위입니다. 그렇게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에 주력이 어쨌든 자동차, 일반 기계, 휴대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하다 보니까 최근 반도체 하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제논을 여기다 의존하다 보니까 나타난 변동성이라고 본다면 네. 우리는 반대로 세트 판매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감을 지금 포지션 축소로 조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제전으로 가지 않고 외교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도 러시아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을 건데 반도체 세트가 덜 팔릴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결과물은 예.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적인 상황으로 가는데도 금융제재, 무역제재가 가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로 러시아 군이 투입되는 걸 보고 제재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줄이는 것을 기저로 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웬만해서는 정말 그 투명하게 주식 투자 의견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 소위 큰 손들의 속성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제재 그리고 경제 제재 카드를 다시 이제 꺼내 들게 되면 우리 굉장히 힘겹게 반도체 주식이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악재가 되겠습니까? 일단 악재를 반영 중인 상황이니까 반영 중이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보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한번 나눠봤을 때 삼성전자처럼 세트도 만들고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실제로 부품만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어쨌든 비메모리 투자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소재 장비 쪽 다 다르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일단 안 좋아 보이는 건 세트.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자 같은 세트 쪽이 일단은 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조금 상단을 낮춘다든지 그렇군요.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와 P의 어떤 밸런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보유 정도의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럼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일본의 반도체 투자, 한국의 반도체 투자가 멈출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TSMC의 투자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지금 뭐 장비, 소재 가릴 것 없이 예. 수출량을 늘릴 것으로 혹은 그렇죠. 기존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만 수출하다가 예. 이제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건가? 예.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빠진다면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은 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P와 Q의 밸런스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반도체 자체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종목으로서는 뭐 PSK라든지 최근 뭐 유진테크라든지 전반적으로 미세 공정상에서 그 수출 대상이나 수출 어떤 국가들이 조금 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그나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또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과 관련돼 있는 기판 업체들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죠.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왜 좋은지는 뭐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으니까 아마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 주식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았어요. 연초까지만 해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반도체 공장 등 투자를 늘리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이제 다시 오르면서 심지어 다시 연초가 되니까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공급 부족 이슈까지 풀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졌었던 만큼 반도체 주식은 기회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출이 막힐 것이라는 게 이런 호재들을 모두 뒤엎을 만한 악재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오버액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러시아가 모든 무역 관계를 뭐 끊는다든지.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직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뭐 대안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쉽게 뭐 제조회사의 공급 라인을 쉽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던 거 저기서 쓰는 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값에서 이걸 바꾸려면 엄청난 모험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슈가 반도체 업종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사이클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예. 전체 업황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변수가 있으니 그 변수에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태다. 그 비중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자율주행할 거고 앞으로 뭐 메타버스도 하고 다양한 어떤 디지털 수요를 결국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일 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예. 다만 속도가 생각보다 계속 틀리고 있으니 우리도 매수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뭘 먼저 사야 되느냐는 소재나 장비 쪽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SOXX 같은 그런 ETF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설계 기반의 반도체 ETF거든요. 예. 그러면 SMH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반도체 ETF를 사신다든지 왜냐하면 이건 장비라든지 뭐 TSMC 같은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미국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메꾸기 위해서는 뭐 삼성전자도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리하게 여전히 독점 기업 ASML 주가가 많이 빠지면 여전히 가장 먼저 사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TSMC, ASML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ETF에 투자한다면 너무 폭넓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또 네. 밸류가 높은 설계 기반의 종목군들에만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SMH 같은 그런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출렁임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탄탄한 리오프닝 주식은 그래도 시장을 방어하고 있고 또 많이들 거론하고 계십니다. 자, 리오프닝 주식 그런데 또 많이 올랐던 만큼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미 다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주가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뭐 많이 오른 거 한 20, 30%, 적게 예. 오른 건 한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테스트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얘기했다가 그 반락한 경우가 많으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팬데믹 또 온다, 다른 팬데믹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오미크론은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다음 팬데믹이 뭔가 또 온다면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례를 되돌려 보면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2, 3년 단위로 계속 돌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간 지금 현재 시점에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왜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리석은가? 그래서 이게 신고가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비용을 줄여서 작년만큼의 적자는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핵심 포인트죠. 대한항공이 왜 작년에 흑자를 냈습니까? 가장 먼저 화물기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이익 베이스를 바꿨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도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견조하게 버텼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 대형주, 그다음에 일부 음식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원가 상승 부분을 늦게라도 반영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주가 꼭 글로벌리한 여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신들의 블록 내에서, 뭐 예를 들어 북미 같은 경우에는 북미 블록 내에서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수요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춰놨다면 일정 부분의 회복만 견인하더라도 이익 레버리지의 증가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위시로 한 화장품 종목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항공주들의 상승이라든지, 하이트 진로를 필두로 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음식료 가격의 반등은 단순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리오프닝주의 흐름이라고만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이익 구조를 바꾸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더 투자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오미크론 같은 또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저는 일정 부분의 이익 회복이 가능해서 그러면 밸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면서 반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바로 엔터. 왜냐하면 엔터는 콘서트만 열기 시작해도 자신들의 가장 큰 이익을 냈던 베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가의 낙폭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가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할 것,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켰을 것, 세 번째로는 비용 전가가 가능하거나 이익이 혹은 매출이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소위 마진의 회복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내면 현재 구간에선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어려운 국면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거듭난 그런 리오프닝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라면서 앞서 자막 잘 보셨죠? 화장품, 대형 엔터주, 그리고 뭐 하이트주와 같은 음식료주에도 관심이 있다. 아직 덜 올랐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